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한일 양국 정상끼리 두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각종 매스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23년도에만 3월 정상회담 이후 7번째 회담을 거친 것이라고 봅니다. 이날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 정부 협의체가 100% 복원되었다는 발표를 하고 있고, 두 정상은 한일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요. 한일 양국 관계 개선에 빠르게 진행되고 셔틀 외교가 잘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한일 양국의 관계 변화의 흐름을 타고 지난 토론에서는 한일 협력의 중요성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그 협력 분야 중 에너지 분야를 주제로 동일본 대지진, 원자력 안전 및 에너지 협력이라는 이야기로 사활 토론을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고려대학교 송화모입니다. 오늘 토론을 도와주실 광운대학교 전진호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네. 이번 사활 두 번째 토론 주제로 에너지 협력 분야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말씀대로 경제나 안보, 환경이나 에너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그런 분야가 없는데요. 특히 현재의 국제 정세를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들이 일어나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장기전 양상으로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역시 상당한 민간인 피해를 내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러한 연이은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혼란과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는 에너지가 역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보고요. 에너지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연구와 협력 방안 모색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에너지는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그리고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서 공급망 통화, 둔화 그리고 나아가 경기 침체를 유발시키는 그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중동은 세계 석유의 주요 공급지인데 중동전은 지정학적 갈등뿐만 아니라 석유 수급 문제에도 걸려 있어서 촉각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모두 석유 보유 국가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주요 석유 생산 수출 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미국과 이란전으로 만약에 확대될 경우 에너지 파동과 국제 경제 파국은 자명하기에 섣불리 행동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위기를 국제사회가 자각하고 있고 이 에너지 위기에 대한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들은 에너지 공급망 확보와 국가 간의 협력 방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수급에 관련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응 전략을 세우고 또 국가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서 공급망 확보와 또 관련된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오늘 토론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광운대학교 전진호 교수님을 모시고 에너지 분야에 대해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동일본 대지진을 살펴 원전의 위험을 진단하고 에너지 현황 그리고 전망을 분석해서 향후 에너지 정책 대응 방안까지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힘차게 달려가 볼까요?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생각해 보실까요? 네. 우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발전소를 일컫는데요. 핵발전소라고도 부르고 줄여서 원전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교수님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력 발전은 석유나 석탄 또는 가스 등의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서 얻은 열 에너지로 물을 끓이고 여기서 나오는 전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반면에 원자력은 화력 발전과 마찬가지로 전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여기서 다른 점은 열원이 화석 연료가 아니라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점이 원자력 발전과 화력 발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열원이 화석 연료가 아니라 핵분열 에너지라는 점, 그리고 화력 발전소는 탄소 배출이 많아서 퇴출 분위기에 놓인 데 비해서 원전이 가진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에너지원이 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원자력 발전의 장점은 매우 많은데요. 먼저 저렴한 발전 단가와 환경 오염이 적다는 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핵 연료는 원료의 구입 단가가 전력 생산량의 관점에서 보면 구입 단가가 낮고 연료 수명과 교체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서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이나 가스 발전에 비해 대기 오염이 적고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 물질 배출이 적어서 환경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환경과 경제를 연계시키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원자력 발전은 화력 발전에 비해서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처리에 많은 비용이 추가되고 또 환경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두 번째 장점은 연료의 공급이 안정적이다는 점입니다. 우라늄은 비교적 여러 지역에 풍부하게 존재해서 가격이 급등하거나 또는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의 자립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어 에너지 안전보장이라는 점에서도 유효한 전력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유나 가스에 비해 원자력 발전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또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다시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이 원자력 발전의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량의 전기 생산, 저렴한 연료 비용, 그리고 대기 오염 감소, 온실가스 감축, 공급의 안정성, 다양화, 이런 문제가 장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원전은 경제성이 높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독립성을 갖춘 에너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력망에서 고립되어 있는 에너지 고립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전력을 서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만 반도 국가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공급의 관점에서 고립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접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전력망을 연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이 그렇습니다만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이 상실되거나 또는 노후 원전의 사후 처리 비용이
불확실해서 경제성이 의문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원전의 경우가 다른 전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경제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원전의 낮은 발전 단가는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네. 원전 수주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르면 국제 경제에 엄청난 이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계 원전 시장도 각국의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UAE는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첫 원전을 수출한 국가인데요. 현재 200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을 토대로 이집트, 루마니아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진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전 수출과 운영권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운영권은 수주에 따라서 향후 60년간 원전을 안정적인 해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 안보라고 하는 표현이 아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역시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앞서서 원전의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원자력 발전의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점으로는 발전소 건설에 높은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은 대략 10년 정도 걸리는데요. 설계에서 건설, 시험 운전, 준공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건설 기간 동안에 어떤 상황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원전의 첫 번째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방사성 폐기물의 문제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핵 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다양한 핵 폐기물이 생성됩니다. 이 핵 폐기물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에 안전하게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고 또 매우 높은 안전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사용 후 핵 연료와 핵 폐기물의 영구 처분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전을 가동해서 매일매일 원전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최종 처분장도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단점의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 원전을 운영 중인 주요 국가들이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부터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네. 그러나 아직 관련 법안이 문턱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중간 저장 시설 추가 건설, 그리고 연구 처분 시설 마련을 위한 대타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후 핵연료와 핵 폐기물의 처리와 저장 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 추진 중인 원전의 수출 활동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국민적 합의와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의 약 3분의 1이 원자력 발전에서 나옵니다. 전기만 사용하면서 처분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핵 폐기물 처분장 확보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핵기술의 이용이 잠재적으로 핵무기의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핵무기의 연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핵연료를 고농축하면 핵무기의 재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활동이 핵 확산에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시공 기간 그리고 고비용, 핵 확산 우려, 핵 폐기물 처리, 사고의 위험성 부분을 단점으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고 시 위험성 이 부분 가장 무섭고 위협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원자력 발전소는 일반적으로 안전
조치가 철저해서 비교적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사람의 실수나 자연재해라고 하는 문제를 닥치면 테러 같은 외부 요인이 닥치면 그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 하는 위험성을 상존한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대표되는 것이 있겠는데요. 오늘 주제에서 나중 다룰 부분입니다만은 당시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 세계에 큰 위험성을 알려줬는데요. 원전에 대한 시각, 에너지 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쇼크였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미친 영향 그리고 그 이후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전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장단점이 있는 것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에너지라도 위험의 소지가 있고 안전에 위협적이라면 그 부분은 반드시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전력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안전 문제와 잠재적인 위험이 따르는 시설인 만큼 위험성을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그런 정책과 제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그랬습니다만 원전 사고의 영향은 다른 발전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원전은 다른 발전에 비해서 비교적 깨끗하고 안전한 전원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전원에 비해 그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았습니다. 매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전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재적인 위험이 따르는 시설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잠재적인 위험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위험 혹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위험을 말하는 것인데요. 먼저 내부적인 위험은 원전 시설의 오작동이나 작업자의 실수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의 원전은 아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내부 사고의 가능성은 비교적 낮게 평가됩니다. 오히려 자연재해나 테러, 전쟁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당연히 원전은 최우선 공격 목표가 되겠지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자연재해도 굉장히 우리에게 현실적인 위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천재지변에 속하는 자연재해 이 부분은 인간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무섭고 위험이 되는 것이 천재지변이라고 한다면 좀 전에 언급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지진의 피해 장면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만은 사고 피해 규모 또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일본 유학을 했습니다만 일본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잔혹한 장면을 보았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은 물론이고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에게도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고요. 이 국제 원자력을 담당하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국제 원자력 기구에도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미국의 쓰리마일섬 원전 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국제사회의 원전의 위험성과 안전한 관리라는 문제를 최대의 화두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원전 산업과 에너지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친 큰 사고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섹션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발생 과정과 진전,
그리고 이제 동일본 대지진 13년째를 맞은 일본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기조 속에서 어떠한 정책 기조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취할 방향과 조치는 또 무엇인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네, 시작하시죠. 동일본 대지진은 언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규모와 피해는 어땠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동일본 대지진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3년 전인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오후에 발생했는데요.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일본 동부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지진의 크기는 보통 리히터 규모로 측정하는데요.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지진은 리히터 규모 9.0 이상의 지진이었고요. 이 지진이 너무 강력해서 지구를 자전축에서 벗어나게 할 정도의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10에서 25cm 이동했다고 하고요. 일본의 지각판도 태평양 쪽으로 2m 정도 이동했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일본 주위의 태평양 지각판과 유라시아 지각판이 서로 교차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응축되었던 에너지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발생한 에너지는 엄청났습니다. 지진은 거대한 쓰나미를 동반했고, 이 쓰나미는 순식간에 태평양 연안 마을을 덮쳐서 피해 규모가 매우 커졌습니다. 이때 타격을 입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사고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는 후쿠시마현의 오오쿠마마치라는 곳에 있는데요. 이 오오쿠마마치라는 곳은 수도 도쿄에서 북동쪽으로 약 220km 떨어진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지진이 발생하면 원자력 발전소의 모든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도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원자로 가동을 중지시켰습니다. 근데 이후에 비상용 디젤 발전기의 전력으로 원자로의 냉각을 유지했는데요. 이어서 14m 높이의 쓰나미가 몰려왔고, 이 밀려든 바닷물은 원전의 모든 시설의 가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당시 후쿠시마 원전은 약 높이 5m 정도의 쓰나미에 대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요. 원전을 덮친 쓰나미는 높이가 그 이상이었던 것이죠. 도쿄전력은 전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서둘렀지만 이미 냉각시설은 침수되었고, 침수로 냉각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상실한 원자로 안에서는 이 핵연료의 용융이 발생했습니다. 이 핵연료의 용융으로 원자로 내부의 온도가 급상승했고, 결국은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자로에서 핵연료가 녹으면서 발생한 수소가 원자로 내에 쌓이면서 수차례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수소 폭발로 원자로 내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면서 주변 지역에 오염과 피폭을 가져왔습니다. 사고 직후에 아주 많은 방사성 물질이 대기와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결국 일본 역사상 가장 심각한 원전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그런 일들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사고 후에 많은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고 정밀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단된 원전을 재가동시키기 위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보다 훨씬 높은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사고 이전보다 훨씬 높은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원전의 재가동을 포기하는 전력회사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원전은 사고 이후에 사고 이전보다 훨씬 높은 안전성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편 우리나라도 원전의 취약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강했습니다. 먼저 지진과 쓰나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설계 보강을 했고요. 해안 방어벽을 넘어오는 쓰나미로 인한 부지 침수에도 대비했고 원전의 안전에 중요한 핵심 설비들의 침수 방지 설비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 냉각수의 냉각이 실패해서 결국 원전 사고가 크게 일어난 것인데요. 이런 비상전력 공급 시설의 침수에 대비한 별도의 독립된 이동형 비상발전기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의 냉각 기능 상실 시에 대책을 확보하는 등의 그런 방어 조치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요, 이동형 비상발전기라는 것에 주목을 하면 최대 200시간 연속 전원 공급이 가능한 3200kW급 발전기라고 하는데요. 비상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동형 발전기는 차량에 장착되어서 평소에는 침수 예방을 위해서 높은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침수되거나 또는 기타 비상시에 원전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중요한 안전설비들이 있는 건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보강했고 비상전원과 비상노심 냉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제1원전의 경우에 이 수소가 경납 건물 내에서 폭발해서 많은 방사능 유출이 있었는데요. 이런 노심 용융과 같은 중대 사고 시 발생하는 수소가 원자로 내 경납 건물 내에서 폭발하지 않도록 수소를 제거하는 제거 장치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안전책이 보강되었다 이렇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로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분리 폐쇄형 설계 구조인 가압 경수로형, 후쿠시마 원전은 일체형 구조인 비등 경수로입니다. 가압 경수로는 전 세계 가장 보편적인 원자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원전이 가압 경수로 원자로를 쓰고 있는데요. 비등 경수로와 비교해 설명드리자면 제어봉 위치와 경납 용기 안에 비등 경수로에는 없는 가압기 장치와 전기 발생기가 들어간다는 점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원리 방식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원자로에는 크게 가압 경수로와 비등 경수로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한국에서 쓰고 있는 우리 원자로는 대개 가압 경수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등 경수로와 가압 경수로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그림에서 보듯이 비등 경수로는 하나의 냉각수 계통을 쓰면서 노심 안에서 원자로 안에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터빈을 돌리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가압 경수로는 비등 경수로와는 다르게 열교환을 통해서 2차 계통에서 전기를 발전시켜서 이것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등 경수로는 원자로 내부에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지만 가압 경수로는 원자로 내부의 고온의 물을 이용해서 외부의 별도의 배관에서 물을 끓인다는 점과 1차, 2차 계통이 분리되어 있어서 가압 경수로가 오염 발생이 적고 안정적으로 원자로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비등 경수로로 원자로
내의 냉각수 가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가 직접 터빈을 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원전에 대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원전 사고 직후 일본 당국은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주민을 대피시키고 사고 대응 피해 복구에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사고 직후 가장 신속하게 지원에 나선 국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구에 기여한 물품 지원과 인력을 파견하여서 협력 대응에 앞장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범정부적 국가 대응 조치와 원전에 대한 안전,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한중일 주변국들과 안전 및 비상사태 대응에 관한 협력안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간 추진해 오던 원전 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서 에너지 정책 기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본은 여러 가지 노력으로 4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후쿠시마 피해 복구를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현재 사고가 난 오염 지역을 제외하고는 방사선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빠른 복구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전 사고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부분은 원전 사업을 바라보는 국제적인 시각이랄까 에너지 정책 기조의 변화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워낙 큰 사고였고 많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마 그런 결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변화시켰는데요.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국제적으로 원전을 폐쇄하거나 혹은 축소하는 정책 기조로 기울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마찬가지인데요.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 원전 산업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전이 필요했고 원전 산업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됩니다. 원전의 저탄소, 고효율이라는 장점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직시하게 된 것이죠. 에너지 절대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와 일본도 비슷한 처지인데요. 전쟁과 같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까지 더해진 현재로서는 한일 양국의 정책이 원전을 둘러싸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이 대응 방안을 한일이 같이 모색해야 할 그러한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토론을 준비한 것도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고립적인 형태를 띠는 공통점을 갖는 한일 양국 에너지 협력 파트너라고 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 에너지 목표 그리고 기조에 부합하면서 모두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 실현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계획이랄까 타협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준비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원전은 대한민국에서는 특히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각 국가별로 에너지 부족 자원 및 자연 조건, 정부의 성향, 산업 구조 등이 저마다 다르고 이에 따라서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 계획도 나라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신재생 에너지를 보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정책 흐름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만 글로벌 원전 설비 용량과 추이를 먼저 살펴보자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며 2013년까지 설비 용량이 감소하다가 2000년대에 착공이 들어간 원전이 가동되면서 2018년까지는 원자료 수와 발전량이 재차 증가한답니다. 이후 일시적으로 글로벌 원전 설비 용량이 감소세에 접어들기도 했지만 21년 이후로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원전을 유지 또는 확대하는 글로벌적 추이 이런 움직임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선생님?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인 2020년경부터 에너지 위기론과 에너지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면서 원자력 산업이 급속도로 재추진되고 있는데요. 그게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에너지 불안감이 더 커진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위기는 기후변화로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1차 에너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2022년 2월에 발생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10월에 발생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위기론과 공급 불안감이 재차 고조되어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원전의 필요성을 재인식시키면서 원전 산업이 되살아나는 그런 추이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네. 22년 국제 원자력 기구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1등이 미국이고요. 그 다음은 프랑스, 중국, 일본, 러시아. 다음으로 이제 한국이 6위를 차지했는데요.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는 독일은 14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중동전으로 인해서 커진 공급 불안정에 의한 우려, 그 다음에 에너지 위기의식이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노력이 활발한 상황인데요. 각국에서 원전을 유지한다든가 확대하는 정책과 함께 수주 건설을 계획하는 나라들, 그리고 몇몇 국가들은 이미 수주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발전 설비 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약 6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중인데요. 중국, 인도, 러시아를 포함해서 15개국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21년 현재 32개국에서 약 44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총 발전 설비 용량은 370기가와트 수준입니다. 원자력 발전 설비가 가장 용량이 많은 국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고요. 원전의 전기 공급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이고 우리나라와 일본도 5위에서 6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총 설비 용량을 보면은 자료에 보면 390기가와트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가 추세는 지속되어서 IAEA 자료에 따르면 2050년까지는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가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기 생산은 2050년까지 2배가 될 것이란 예상 결과가 나왔는데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및 천연가스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각국의 노력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그 총 설비 용량이 390기가와트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조금 떨어져서 지금은 370기가와트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이거나 건설을 계획 중인 국가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원전을 발주 중이거나 혹은 발주 예정인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많은 수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독일처럼 탈원전 기조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활용하는 그런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국가별로 움직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원전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6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반면 영국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한 기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려고 했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원자력 발전 비중을 오히려 15%에서 25%로 상향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은 2023년 4월에 마지막으로 가동되고 있던 원자력 발전소 3곳을 영구 폐쇄하고 완전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시대를 선포하면서 독자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원전 활용 방안을 계획하거나 또 추진해 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같은 글로벌 정세 속에서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65% 이상이 사용 연한이 30년 이상 노후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들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프로젝트 추진 소식도 자주 예상되는데요. 대한민국 원전 수주라는 기쁜 소식도 함께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료에서 보시는 대로 건설 중인 발전소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단연컨대 중국입니다. 네, 그리고 인도, 러시아, 대한민국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네, 중국이 역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 중입니다. 중국은 원자력 발전소의 비중도 매우 빠른 속도로 높이고 있고요. 또 반면에 재생에너지 비중도 매우 빠른 속도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동시에 높아져가는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원전 건설에 대한민국도 사실은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친원전 정책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시는 자료 화면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원전 사업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부디 원전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이 쭉쭉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유럽과 메나, 다시 말씀드리면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원전 프로젝트 수주 소식이 들려오길 희망합니다. 한국의 에너지 현황과 원자력 상황은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황을 보기 전에 앞서 세계의 에너지 기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석탄 발전소는 아시다시피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불리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퇴출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발전인 원자력, 태양광, 풍력과 같은 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흐름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세계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한국은 아직까지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료 화면은 국내의 석탄 발전소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신규 석탄 발전소 확대 3위 국가라는 오명을 쓰면서 신규로 석탄 설비를 늘린 상위 5개 국가 중에 유일한 OECD 회원국입니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와 국제에너지기구 등으로부터 2030년까지 탈석탄 달성을 요구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세계 주요 나라의 에너지 믹스와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석탄 발전소의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빨리 석탄 발전소 비중을 줄여서 기후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원전 상황은 어떤가요? 네, 국내 원전은 국내에는 한빛, 한울, 월성, 세울 그리고 고리 원전이 있는데요. 현재 총 24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발전 설비 용량으로는 세계 6위이며 원전은 국내 전체 전기 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을 점차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약 20%로 확대하겠다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이 예정되어 있던 신한울 1, 2호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 혹은 폐기하였습니다. 2017년 이후 건설이 중단되었던 신한울 3, 4호기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 사업 재개가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건설이 시작되었고 금년도에 실시 계획 승인을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호기는 2024년 3월에, 신고리 6호기는 2025년 3월 각각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5호기의 경우에는 현재 시운전 단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전원별 발전량 비중 자료를 보니까 석탄은 줄이고 원전은 늘었네요. 향후 에너지 전망과 정책 방향도 이에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원전 건설 재개에 따라서 원전의 발전 비중을 높였고 그 일환으로 조만간 공개될 예정입니다만 앞으로 15년간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신규 원전 확충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국내 원전뿐 아니라 한전이나 한수원에서는 원전의 해외 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재 몇몇 국가들과 MOU를 체결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폴란드, 두바이 등 해외 방문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산,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세계적인 흐름이 신재생 에너지이고 원전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내의 전력 시장 형태를 고려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쉽지 않은 속에서 대한민국의 탈원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가동 중인 원전을 당장 멈추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탈원전이 바람직하지만 탈원전으로 가기 이전에 먼저 원전 의존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탈원전 의존의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장 적합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진지한 국민적 검토가 필요하며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시장, 원전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적정 원전 비중에 대한 고민과 토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국내 에너지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섹터에서는 에너지 위기를 살펴보고 대응 전략에 관해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